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2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벌써 3시가 다 돼가는데 3시가 넘었네요. 네. 오늘 방송 굉장히 늦게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보고서가 마땅치가 않아서 늦게 녹음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좀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또 짚어볼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선일보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것부터 비판하고 보자. 마음은 좀 성이 안 차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신문 모니터. 백년 전쟁 특집. 네. 자, 이상하죠. 백년 신문 전쟁. 모니터인데 이봉우 팀장이 하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백년 전쟁은 또 뭐지? 유튜브 굉장히 모든 게 이상하죠. 네.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네. 다큐멘터리였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게 잘 매치가 안 되죠. 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요, 지난달 21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그러니까 대법원이 방통위의 백년 전쟁에 대한 법정 제재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 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 한국을 단독으로 점령해달라는 내용의 러브레터를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였다. 지난 2012년 시민방송이 방송한 다큐멘터리 백년 전쟁에 나온 표현입니다. 결국 지난 2013년 8월 방통위로부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방송은 방통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가 제작해 유료, 비지상파 방송 매체가 방송한 것이라면서 보도 프로그램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거칠고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방송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을 다루고 있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다큐 감독과 프로듀서도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백년 전쟁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요, 시민방송 RTV가 2013년에 방송을 했어요. 한 번 방송한 것도 아니야. 몇 번 방송했어요, 얘네. 지금도 최근까지도 했어요. 시민방송 RTV가. 그런데 한 번 하면 계속 하잖아요. 재방송.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니네들이 어떻게 백년 전쟁을 방송에서 트냐. 이게 그냥 이렇게 CD로 막 구워서 우리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때는 유튜브도 잘 못 올리고 막 CD로 다녔거든요. 벌써 2013년이 옛날 같으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백년 전쟁이 방송에 나온다고? 사실 저는 시민방송 RTV 채널이 너무 막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많이 못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걸 심의를 한 거예요. 이제 누가 심의를 안건을 올렸는지 청부 심의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아무튼 시민방송 RTV를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심의 결과가 아주 엄청 셌어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TV가 참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자존심에,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입장에서도,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가 백년 전쟁을 만드는 게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이걸 돈을 대준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시민방송 RTV가 이제 재판을 건 거죠. 불복한 거죠. 그래서 1심, 2심 다 했는데 다 졌어요. 다
방심위가 이겼어요. 헐. 방송통신위원회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관이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하면요.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번 다 이겼고 대법원에서 최근에 지난달 21일에 신기하게도 뒤집어가지고 RTV가 이긴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보통 거죠. 1, 2심 지면 대법원 가서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잖아요, 보통. 근데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대법관 7명이 방통위의 법정 제재가 부당하다고 봤고 6명은 정당하다고 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논평을 써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이제 판결문을 막 이제 공개된 판결문을 입수해서 막 읽어보고 저하고 봉 씨하고 둘이 막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엎었다 뒤집었다 막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아직 우리가 약간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대표님께 보내드렸는데 조금 더 토론을 하고 다듬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100년 전쟁 판결의 의미와 아쉬운 점 등에 대해서는 논평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오늘 당장은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이 논평 속에서 짚어볼 말이 있어요. 100년 전쟁이 가해졌던 그 시기, 그 법정 제재가 가해졌던 그냥 법정 제재도 아니고요. 어떻게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이건 보통 잘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센 고강도 제재를 내렸던 그 시기에 2013년이 어떠한 시기였고, 그리고 이 100년 전쟁이란 다큐멘터리는 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심의 과정에서 이 심의위원들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했었는지, 요건 우리가 짚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요걸 좀 봉 씨가 쭉 풀어주세요. 네,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민단체가 제작한 시민 제작 다큐멘터리를 시민방송 RTV라는 채널이, 이 채널은 방송 채널입니다. 말 그대로 텔레비 트시면 나오는 그런 방송 채널이에요. 네. 안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심의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했고, 그거를 대법원이 그 제재가 위법하다고 했다. 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 찾아봤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방송 채널이 방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어디가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합니다. 네. 이거 우리 이제는 많은 시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방송심의 제도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번 판결 보시면 대법원이 뒤집은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제재 처분을 위법하다고 뒤집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라고 하지? 자,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방송통신 콘텐츠를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을 겉으로는 어쨌든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구니까. 국가기구가 언론을 심의하면 언론 자유 침해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하면 그 제재를 하는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네,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 정도면은.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재를 승인해서 행사한 주체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취소한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됩니다. 네. 그럼 시민방송 RTV는 대체 뭐야?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시민방송 RTV는 이게 2002년에 개국했습니다. 2002년에 개국했는데 퍼블릭 액세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는 조금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네요. 그렇게 옛날 말은 아니었는데 그냥 퍼블릭 액세스 영어로 해서 그렇지 시민 참여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청자가 제작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는 공익 채널이에요. 시청자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방송사업이 너무 사업자 중심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시청자들은 수동적으로 보기만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청자들도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방송국이 탄생을 했죠. 근데 이게 2004년 5년도에 힘들어가지고 공익 채널의 지위를 잃었어요. 박탈당했어요. 근데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익 채널로 선정이 돼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알려드려야 되나? KT 스카이라이프에서 179번, 티브로드에서 214번,
현대 HCN 352번 이렇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PPL 들어온 거 아니야? 송출을 안 해주는 뭐 CJ 헬로비전 이런 데서는 송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블 사업자에서는 2019년 1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집에서 웬만한 IPTV 쓰시면은 좀 100번대 이상으로 올리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제작한 이런 100년 전쟁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틀어줄 의무가 있는 채널이죠. 그런 거 하려고 만든 채널인데. 최근에 이런 취지로 대단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방송국이 어디입니까? TBS 교통방송입니다. TBS 교통방송은 시민 참여 채널로 탄생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취지를 굉장히 잘 실현하고 그런 있죠. 그런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취지들을 굉장히 잘 살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오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봐야 될 지점은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굉장히 고강도의 제재를 내렸는데 그 제재 이유가 뭐냐? 뭘 잘못했다는 거냐? 그 잘못했다는 판단이 적절하냐? 대법원은 왜 적절하지 못하다고 봤느냐? 조선일보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2013년 제재가 이루어졌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리고 당시에 언론계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때 이미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돼가지고 KBS, MBC가 장악이 돼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놓고 친일파들을 찬양한 다큐멘터리를 틀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네, 이승만, 박정희 찬양도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아유 뭐 많이 나왔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다 기억나실 겁니다. 사대강 가지고 환경만 파괴하는 줄 알았더니 백선엽 살려내고 이승만 살려내고 박정희 살려내고 뉴라이터 역사관 만들고 하면서 자기 임기 끝까지 자기들을 뽑아줬던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물러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KBS에 부탁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분명하게 따질 것이라. 당장 악질 친일파 백선엽 찬양에 대한 대사과하라. 그리고 이승만 독재자 미화 방송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리를 6대3으로 대통령, 여야가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엄청나게 그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정치심의 논란이 일고 이 구조는 지금도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2013년도에 방통심의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2013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맞습니다. 예, 이명박 때부터 그런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때 2013년 당시에 방통심의 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고강도 제재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구속시켰죠. 그쵸. KBS 추정슈픈의 천안함 의혹 편 요것도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법정 제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대법 판결 통해서 취소 처분이 됐습니다. 100년 전쟁도 그중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을 심의할 때도 방통심의위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도에 포섭됐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100년 전쟁에 대한 심의 발언들을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새누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저주의 역사관을 심어주는 해악 프로그램이다. 저주? 네. 자, 더 놀라운 점은 이런 발언들이 객관성, 공정성 조항을 판단하면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련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음란물만이 문제가 아니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하지 않은 이런 프로그램도 유해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발언하셨고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일관되게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해왔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며 한미 FTA를 반대했던 단체다. 잠깐만. 이게 방송심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게 방송심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법정 제재를 할 때는 의견 청취가 필수적인 코스이기 때문에 제작에 관여했던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께서 이때 의견 진술을 하려고 왔습니다. 방통심의위에. 네. 그러자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얘기만 하는 편협한 사람으로부터 의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객관성, 공정성 조항 위반, 여긴 공공성 조항도 들어갑니다. 이런 조항들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
경고 처분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가 내용이 그렇게 심각했나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심의가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포섭돼 있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대법원도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판결문에서. 예를 들어서 김재영 대법관 이분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분인데 김재영 대법관이 당시의 제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기관이 방송심의 제도를 통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강제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 심의를 내린 방송통신심의 제도가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음을 지적한 것이죠. 그러네요. 네.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이게 되게 따져볼 부분들이 많아요. 방송 심의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좀 더 내용을 다루면서 다시 말씀드리고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년 전쟁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뭘 그렇게 잘못해서 막 해악 프로그램, 저주 막 이런 뭐 정통성 부정 뭐 어쩌라는 거예요. 네. 이때 당시에 그 제재를 내렸던 심의위원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거든요. 근데 아슬아슬했어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요. 제재가 부당하다는 다수 의견이 7명, 제재가 정당하다는 소수 의견이 6명, 1명 차이로 제재가 취소된 겁니다. 1명 차이로. 한 표 차이네. 진짜. 네. 그 제재를 내렸던 심의위원들과 소수 의견의 아주 핵심적인 의견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이 100년 전쟁이 이승만, 박정희 두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 일종의 반론 보장을 하지 않았다. 이승만, 박정희 두 인물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제작진이 선별해서 부정적인 것만 골랐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하와이 깡패, 박정희에 대해서는 스네이크 박 등 모욕적인 표현을 써서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의 이승만, 박정희 위대하신 국부들을 욕했다 이겁니다. 아니 그래도 스네이크 밥은 좀 심하긴 하지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땐 아유 하와이 깡패는 또 너무 심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쓴 말이 아니고 그냥 자료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네. 이 다큐멘터리를 저는 2편을 다 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기억도 나고 이게 시민방송과 100년 전쟁 제작진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꾸준히 제기했던 반박인데 그거를 민족문제연구소나 시민방송 RTV 100년 전쟁 제작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근거가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활동할 당시에 현지의 미국 언론들의 기사 그리고 미국 CIA 등 정보기관의 옛날 보고서 미국은 정보기관이어도 30년인가 몇 년 지나면 공개하잖아요. 네. 그런 보고서와 신문 기사들을 근거로 사료들을 근거로 이 말들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 그냥 거기서 한 말이 아니고.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욕하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긴 욕하려고 했으면 더 세게 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들이나 이번 대법관 소수 의견 쪽에서는 그런 자료들도 선별한 것이고 그런 자료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조작했다. 심지어는 조작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조작했다는 부분은 이제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이라서 이게 영어 기사니까 해석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해석이 이제 의도적인 악의적인 오역이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러니까 한번 판결문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면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재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수 의견은 이렇게 판결을 하셨습니다. 100년 전쟁이 이승만, 박정희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재평가와 비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 기사, 관련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다큐멘터리는 지금까지 굳어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논쟁은
백년 전쟁이 제기한 근거와 그에 대한 해석이 진실 그 해석이 옳으냐 아니면 너무 모욕적이냐 이 부분은 사실 이미 2014년 심의 당시에서부터 있었던 논쟁이에요. 이 논쟁은 간극이 좁혀질 수가 없어요. 이승만 박정희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해도 너네가 오역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심의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방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심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끝나지 않은 그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호불호 또는 논쟁을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정성 판단 기준이 되는 균형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나 방송 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사안의 속성,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 균형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민원연이 늘 하는 균형성이라 함은 양적 기계적 균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이 뭐라고 지적했어요? 백년 전쟁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반론을 싣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어긋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다수 의견은 균형성 그런 게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평가가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평가만 너무 있지 않았니? 그에 대해서 방송이 심지어는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이 이런 의견도 있다고 제작하는 건데 그게 그 자체의 균형성이지. 그 방송 안에서 양적으로 무조건 반론을 다 넣는다? 그거는 균형성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준 것이죠. 근데 그렇게 치면 지금 종편에서 하는 그 찬양들은 그분들에 대한 찬양들은 사실 그럼 다 법정제야 되지. 그렇지. 지금의 소수 의견과 지금 대법관의 소수 의견과 옛날 방통심의위원들의 그 판단에 의하면 지금 종편은 죄다 법정제재 맞아요. 다 이미 끝났어야 돼요. 네. 그렇죠. 다 끝났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거는 우리가 또 따로 봐야 돼요. 종편과 이제 다른 채널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네. 이런 방송에 대해서.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화가 났다는 거죠. 정말 재밌습니다. 예. 화를 낼 게 아니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네. 왜냐하면 즐거워해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요? 이 판결에서. 아까 우리가 말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종편이 굉장히 많이 계속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봐줘야 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이 판결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결 자체는 이게 좋은데 네. 내용이 내용에서 좀 이게 고민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악용할까봐 조중동이나 종편이나 또는 유튜버들이 악용할까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무튼 조선일보가 되게 화를 냈대요. 화를 낸 그 보도들을 좀 살펴봅시다. 네. 사실 처장님이 지금 걱정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판단을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유보하고 있는 지점이 그거예요. 현행 심의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지금 대법원이. 그렇죠. 우리가 현행 심의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만약에 다시 본다 그러면 심의라 그러면 하지 마. 뭐 이런 고민까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미디어 환경 보세요. 혐오 정보 막 이런 거 넘쳐나고 막 종편에서 다들 보는 종편에서 막 그런 막말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심의를 안 할 수는 없죠. 엄중하게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상당히 시사점이 많은 중요한 판결이란 말이죠.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근데 조선일보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네, 그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 감히 이승만과 박정희를 욕한 백년 전쟁의 제재를 대법원이 취소했어? 너네 빨갱이 요겁니다. 참 단순하죠. 쉬우셔. 조금 더 제가 이건 너무 요약해버려서 표현한 것이고 조선일보의 이번 판결에 대한 논조를 좀 점잖게 요약해드리면 좌파 문재인 정부에 포섭된 대법원이 좌파 사관을 허락했다. 요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얌전하게 표현해 준 겁니다. 답답하네. 네. 그러면 안 얌전하게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선일보가 판결이 나온 직후인 바로 다음 날인 22일부터 29일까지 7건이나 보도를 했어요. 이런 판결에. 네. 예, 그러니까 하루 한 건씩 낸 거죠. 예. 굉장히 관심 많죠. 이거 사실 제가 별다르게 보도를 읽어드릴 필요가 없는 게 제목만 읽어도 돼요. 읽어드릴게요. 이승만 박정희 비방 다큐 백년전쟁, 김명수 사법부의 면죄부, 정권의 정치기구가 된 대법원과 교육청,
교육청은 다른 이슈를 여기다 끼워 넣어서 들어간 겁니다. 이승만은 악질 친일파, 박정희는 스네이크박, 친일 임명사전 만든 민정연구소 제작, 100년 전쟁 문제없다는 대법관 7명 중 6명 문정부서 임명, 100년 전쟁 판결 독이 든 사관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 고 김일영 교수 한국 현대사를 건국과 부국의 역사로 규명해 좌파 사관 극복. 계속 좌파 사관, 독이 든 사관, 문재인 정부가 대법관 임명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승만은 하와이 깡패인데 왜 이승만은 악질 친일파, 박정희는 스네이크박. 아, 조선일보 좀 문제 있다. 어? 지금 박정희를 이렇게 까면 되겠습니까? 악질 친일파라는 말도 100년 전쟁에 나오기 때문에. 아니 예. 그래도 하와이 깡패가 훨씬 세잖아요. 그쵸. 그건 쏙 빼고 이승만은 찬양하고 말이야. 박정희는 지금 깎아내린 거야 지금 스네이크 박으로. 예전과 네. 다른데 태도가. 그러게요. 이 중에서 이제 보도 방식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100년 전쟁 판결 독이 든 사관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판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로서 KBS 이사장까지 했었던 이인호 씨를 인터뷰한 기사예요. 그래서 이인호 씨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독이 든 사관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근데 이 발언을 제목으로 뽑으면서 조선일보가 쌍따옴표를 안 쳤어요. 인용하면서 쌍따옴표를 안 쳤어. 그러면은 독자들이 보기에 뭐예요? 조선일보가 하는 말이지. 이게 그리고 사실처럼 사실이죠, 사실. 이인호 씨의 주장을 사실처럼 연기해 버린 거예요. 사회적 사실로 인정된 말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발언을 조선일보가 좋아하는지 알겠죠? 이인호 씨의 발언을. 만물상 100년 전쟁과 대법원이라는 이 칼럼 코너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좌파단체가 만든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좌파단체가 만든 다큐멘터리. 이 얘기는 꼭 안 할 수가 없죠. 좌파단체가 만든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은 오로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보이려고 그리고 또 조롱하려고 제작한 영상물이다. 100년 전쟁이 대한민국 역사를 능멸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들의 조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100년 전쟁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럼 뭐? 이게 누구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 칼럼이에요.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이 말이 제일 웃기죠? 100년 전쟁 제작진은 대한민국이 조국이 아니다. 그럼 어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기 이북이라는 뜻이지요.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뜻이지요. 아니 조선일보가 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나 어느 나라고 말 안 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리던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복잡한 측면도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고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판결문엔 관심이 없어요. 이거 읽어보면 진짜 약간 재밌는 측면도 있고요. 판결문 자체가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전 읽어봤는데 근데 80한 장이나 돼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쟤네들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는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별로 반박할 제가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아직도 옛날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네요. 칼럼이. 그리고 또 하나 100년 전쟁 판결 뒤집은 대법관 7명 중에 6명은 문정부가 임명했다. 이건 뭐냐? 그냥 들어도 아시겠죠?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까지 장악을 해서 좌파 사관을 인정해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 보면요 7대6인데요. 좌파라고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 두 분은 100년 전쟁을 제재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에 섰어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심지어는 양승태가 지명한 김지영 대법관은 제재가 부당하다는 쪽에 섰습니다. 심지어 이번 판결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견을 내놓은 게 김지영 대법관이에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갔어요. 김지영 대법관은 야 이런 식으로 심의할 거면 심의하지 마. 이 수준까지 갔거든요. 네.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네, 웃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이념적인 잣대로만 보려고 하면은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거 인터넷판 보도입니다. 이거는 김광일의 입 아시죠? 예. 유튜브 하시더니 김광일의 입이라는 유튜브를 조선일보가 기사로도 내거든요. 칼럼 형식으로 해서 박근혜 문재인 둘은 전쟁 중이다라는 칼럼을 김광일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그중에 인상적인 대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 52시간제 강행, 탈원전 정책, 굴욕적 친북 안보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대하게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전현직 대통령의 전쟁이 대법원을 무대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똑바로 얘기하면 안 되지. 김강희 씨의 맛이 안 나잖아.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러면서 아니 사분사분하게 말씀하셔야죠. 방송에 대한 심의의 정당성을 따진 이번 그 판결에 대해서 갑자기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 들은 건 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지. 대통령이 바뀌면서 자기가 불만이 있었던 게 이거지. 소득주도 성장, 52시간. 최저임금 급격 인상, 탈원전 정책, 굴욕적 친북, 안보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지만 이런 거죠. 그런 말은 다 없어도 되는 말이잖아. 이게 뭐야. 아무튼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글을 읽고 있으면은 내가 어느 순간 무슨 이슈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지 까먹게 돼. 그렇지. 무슨 이슈긴 그냥 비판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 주장을 요약하면 뭐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망가졌는데 대법원이 좌파 사관까지 인정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그냥 계속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까지 그냥 가져와서. 아니, 이분들은 상권 분립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분들이야.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을 앞에 세우고 전직 대통령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김강일 씨의 주장입니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판결하시오. 그렇게 했다는 그거 소리잖아. 옛날에는 아이고 진짜. 네. 아무튼 간에 근데 그러니까 이분 주장은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정당했던 심의가 엎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대법원이 엎어줬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사실 현행 심의제도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누구다? TV조선이다. 그렇죠. 예? 우리 종편 지금도 뭐 옛날보다는 좀 덜해졌다 그래도 여전히 막말 편파 오보의 산지 아닙니까? 산지.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방통심의는 정치심의를 안 하겠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 심의 안 해버리죠. 그렇죠. 작년에 TV조선이 법정 지지 몇 건 받았습니까? 꼴랑 3건이에요. 지상파랑 비슷해요. 지상파가 더 많아. 더 많아요. 지상파가 더 많으면 MBC는 막 7건 막 이렇게 돼요. 법정 제재가.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TV조선이 지상파 MBC보다 법정 제재가 적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그 숫자 자체로? 안 되죠. 최고의 수혜를 받고 있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왜 TV조선이 수혜를 받아? 그러니까. 김강희 씨 주장대로라면 TV조선 날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끝났어요. 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뭐 이것도 이거야? TV조선이 방송했던 사례 이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황당한 막말 사례도 우리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TV조선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런 중대한 판결에서도 계속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노스텔지어로 주장하지 말고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 언제가 이 군사 독재의 그 향수에 젖어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아직 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런 겁니다. 아무튼 참 단순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뭐만 나오면 네. 북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참 편하네 진짜. 그러니까 참 글쓰기 좋겠어, 그죠? 이 사람들은. 기승전 북한. 그러니까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재미있는 조선일보의 만물상 등은 나중에 한번 씹는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강일 씨 반갑네요. 뭐 우리 때문에 TV조선에서 하차했다고 방송에서 잘 나가세요, 근데 방송했다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무슨 상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해가지고. 구독자도 많고. 뭐 상도 받았어요. 뭐. 조선일보가 그래서 김강일 씨 때문에 다른 기자들한테도 유튜브 활동을 독려하고 있대잖아요. 네. 기가 막히군요. 하여튼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민원연 때문에 보수 유튜버만 많아졌다고. 아 유튜브. 왜냐면은 민원연이 다 내쫓아가지고 종편 갈 사람들이 다. 종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유튜버가 됐다고. 그래서 그래도 한 대 모아놓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계 전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지? 그래도 저는 뭐 어찌됐든 방송은 방송이고 아직은 매체의 힘이요. 종편이 훨씬 커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가가지고 뭐 활기를 치던 말든 어찌됐든 그쪽으로 보낸 것은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말하는 종편 패널들 엄청 많이 내쫓았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 법정 제재 엄청 받았어야 돼요. 종편들이. 그러니까요. 다 피해갔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화딱지가 나네 갑자기 또.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럼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매년 한 개의 좋은 보도상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식과 정보로는 추천을 할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최근 읽는 기사가 있어서 추천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내년에 추천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추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서 꼭 추천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솜진채 발견님께서는 공시영 활동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학은 젬병이라 어려웠지만 덕분에 공부합니다. 역시나 믿고 거르는 조중동 경제지라고 하셨습니다. 유튜브 댓글 좀 볼게요. 일단은 어제 편에 대해서 종편 폐기 찬성한다라고 옥철수님이 써주셨고요. 신문 구독자가 없어도 망하는 신문사 하나 없는 것은 한국만의 미스테리. 또 그걸 모두가 의심도 안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모르쇠 눈 감아줍니다라고 이성님께서 써주셨어요. 김야옹군은 케인즈, 리카도 가물가물한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두 번 들어도 어려운 보고서 같네요. 댓글 읽어주실 때 영경처장님 오디오 겹쳤네요. 크크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SH권님께서는 언론이 개혁되고 기레기 언론이 사라져 민원연이 언론에 감시도 하지만 좋은 보도가 너무 많아 좋은 언론 보도 선정에 애를 먹었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합니다. 저희가 올해 좋은 보도를 선정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어목한 시절이 올해 좋은 보도 선정하기가 쉽죠. 후보가 몇 개 없거든. 네. 자, 또 김야옹군은 여전히 김어준 공장장의 안녕 이 활기차고 상큼하여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죄송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녕을 계속 넣어달라는 뜻이죠. 네. 탈탈탈도 매우 좋아요. 민원연 방송도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언경 처장님도 좋고 활동가분들 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처장님께서 같이 김어준 씨랑 안녕하는 거 그거 따서 넣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박한수님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기레기들도 잘 모르고 기사를 한 걸 쓰네. 적어도 기레기 너희들은 사실에 기초한 글을 써야지. 적어도 최백은 교수님의 강의를 단 한 번만이라도 듣고 기사를 써라 이 무식한 기레기들아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거 들으러 다니다가 혼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다니다 혼나요? 그쪽 기자분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호아케이님, 그 낫언론들은 마이너스 적자라는 단어만 나오면 신난다 하고 달려들어 까는데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1도 모르고 기사를 쓰는 듯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 그냥 반대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약간 그런 경향도 있죠. 우리도 그 무조건 반대로 생각해서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애초에 되게 세게 이 보고서를 써서 보냈는데 오히려 김태동 교수님이 몇 가지는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반대로 생각한 거야. 조선일보 보도를 잘 모르니까 우리도.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싸게 썼는데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지적을 더 많이 해주셔서 더 살을 붙여서 지적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날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대체로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 호아케이님처럼 조선일보가 칭찬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선일보가 비판하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건 잘한 일 같고 이런 경향이 좀 있죠 우리가. 근데 아무튼간에 저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금 느리더라도 사실 그 보고서 좀 늦게 나왔거든요 보도에 비하면 느리더라도 차분하게 짚으면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태동 교수님과 같이 네. 자문해 주시는 분도 두고 있는 네. 네. 전문가들. 네. 네. 최철우님은 경제 분야는 누군가가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언론의 농단에 쉽게 젖어들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단번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몇 번을 들어서라도 완벽에 가까운 이해를 해서 주변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참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그런데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최백은 교수님의 해설을 전하면 다들 그러더군요. 그거야 펜 떼진 사람들의 말이고 우리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정말 힘들긴 하다. 지금의 흐름이 세계적 흐름이니 누구의 잘못이니 하면서 지금 정부는 통계가 잘 나오니까 지금 정부의 잘못은 아니다로 귀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통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왜 이리도 춥기만 한 건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거 확실해 보이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바로 이런 고민을 그 김태동 교수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 다 같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 진짜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어려운 주제는 고민정 대변인이 아닌 그 뭔가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좀 더 깊이 있고 길게 국민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게 훨씬 낫죠, 사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자, 박성우님은 경제 파탄의 시작은 4대강 삽질 때부터 시작된다. 모든 언론에게 묻는다. 지난 10년을 버리고 정경에 대해 논할 수 있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나라는 마치 2019년도에 태어난 신생국가 같다. 그렇다 쳐도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면서 쭉 써주셨습니다. 네. 다들 되게 재미있는 댓글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이게 내용이 진지하니까 오히려 댓글도 진지하네요. 그죠? 애널리스트들은 보지 않는 경제지 혹은 경제팀의 기사들, 언론들에 의하면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고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라고 쓰는 꼭지들이 전부 수준이 유치원생들이 한글 배워서 썼나 싶은 정도의 꼬라지입니다. 궤변, 착각, 무지는 30년 전부터 한국 망한다는 언론에 대해 자성의 대목이었을지도 있을지 의문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경제가 좋았던 적 있었나요? 사장님? 뭐 이명박근혜라고 뭐 잘했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경제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는 경제가 별로 좋았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렇죠. 이상하다. 저는 눈 떠보니까 대통령이 박근혜였고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거든요. 네. 하나만 더 읽을게요. 네. SJ리님이 경제지 기자들 수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적정성만 넘지 않는다면 적자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적자라는 것이 국채를 통한 채무이고 그것은 국민들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도 국민도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으로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도 된다는 게 중론인데 수구 세력과 경제지들은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뭐만 하면 사람들에게 위기감 조성은 참 잘해요. 조중동과 함께 세상 쓸모없는 매체가 한국의 경제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아무튼 이 방송 나름 그 셀럽들이 뭐라 그러나 셀럽이 아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 경제 굉장히 어려워서 다른 보도보다 다른 그 방송보다 사실 듣기 힘들었는데 댓글은 아주 충실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